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장한별 국어 독서 팀장입니다. 오늘은 2024년도 수능 국어와 불수능이라고 불렸던 2024학년도 불수능 국어 영역의 독서 영역을 같이 살펴보고요. 2025학년도 독서 영역을 수능 국어를 어떻게 공략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OT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학년도 국어 영역을 살펴보게 된다면 문학과 독서가 34문항으로 출제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독서가 17문항이고 문학은 17문항입니다. 국어 영역에 관련된 수능 점수 분포를 보게 된다면 2024년도 수능 1등급은 4.07%입니다. 근데 2023년도 수능 1등급은 4.45%였고요. 2024년도 표준 최고점 점수도 150점, 104점이고 국어 만점자도 64명이고 371명으로 2023학년도에 비해서 2024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만점자도 줄고 국어 1등급 영역도 많이 줄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어 영역에서 많은 변수가 생겼다는 얘기는 불수능이었다라는 부분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어 영역이 어떤 점들이 어려웠었는지 이렇게 본다면 문학 영역이 있고 독서 영역이 있는데 이 독서 영역 중에서 인문, 사회라든지 과학, 경제 이런 파트들이 과거에는 킬러 문항이었지만 새로운 문제 유형이 바뀌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훈련이 되지 않았던 새로운 지문들이 나왔을 때 당황했던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그래서 2024학년도 수능국어 수강생이 약 65%가 1등급을 맞았고요. 이런 수능국어 1등급에 총 전국적으로 64명인데 그 중에 8명이 수능국어 만점자로 배출이 됐습니다. 저희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에서는 대치동과 또 사당동 또 여수 순천원에서 대치동 수능국어를 수업을 할 거고요. 단계별 학습 포인트를 보면 이렇게 1, 2, 3, 4단원, 4가지로, 4시기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것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국어 1등급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 독서 영역에서는 논술문보다는 설명문이 많이 나왔습니다. 논술문보다는 설명문이 많이 나왔다는 얘기는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부분을 학생들이 이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알고 있었던 사실과 또 국어 지문 속에 나와 있는 사실들을 두 가지 사실들의 괴리 속에서 혼동을 하는 경우로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지문이 어려워졌다라기보다는 과거에 킬러 문항이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고 새로운 이제 문제 형태를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새로운 문제 형태라고 할 수 없고요. 이 수능 특징을 보면 먼저 킬러 문항보다는 회귀형, 과거 10년 정도의 회귀형 문제로 클래식하게 문제가 바뀌었다라는 부분, 또 한 가지는 이제 내신과 수능형이 결합했다라는 부분. 이래서 아마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하는데 굉장히 좀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선택지들이 1번에서 5번까지 선택지 문항들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그런 문항보다는 학생들한테 혼선을 줄 수 있는 내용의 약간의 상이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둠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킬러 문항이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익숙하지 않았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학생들한테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 1월에서 2월까지는요 기본기를 다질 수 있는 수업을 준비하고요. 두 번째는 6월 목표를 위해서 3월에서 5월달 6월 목표를 위해서 문제풀이를 할 것입니다. 다음 6월에서 8월 사이에 9월 목표를 위해서 1등급 전략을 세울 거고요. 9월 목표 이후에는 수능 때까지 수능을 위해서 파이널 정리로 모든 것들을 문제풀이 위주로, 실전 문제풀이 위주로 가서 완벽하게 기본기부터 출발해서 응용편까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2024년도 사관학교 1차 국어 출제 영역을 보게 된다면 독서 영역과 문학 영역이 15문제로 되어 있고요. 주로 논설문과 설명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되는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은유적인 부분이고요. 6번부터 10번까지는 공적연금제도, 다음에 11번부터 15번까지는 과학 부분이었던 그 암세포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경찰대 시험 같은 경우는 1차 시험이 7월 29일 날인데요. 여기서도 국어, 문학 영역이 20문제고 독서 영역이 25문제인데 이 독서 영역을 갖다가 보게 된다면 실험실 의학이라든지 또 인간과 공간, 또 게임 이론, 적정 기술, 또 인간과 공간 이런 식으로 문학 영역별로 나눠져서 5영역으로 독서 파트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한번 진단을 해 볼 건데요. 자, 1번부터 3번까지의 영역은 수능 문항 자체가 약 독서론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지문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아마도 문제를 이렇게 푸는 과정 속에서 지문에 관련된 해석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잘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수능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서 어려웠던 건 바로 3번 문제 같은 경우에 A, B, C, D 지문 속에 있는 A, B, C, D를 여기에 적용을 시키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A가 그 조건이라든지 판단이라든지 이런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 지문 속에서 하고 있는 화자의 행동들을 잘 파악할 수 있을 텐데 그 용어의 애매모호성을 학생들이 고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최적이 뭔지, 뭐 적용이 뭔지, 조건이 뭔지 이런 단어들에 대한 단어들의 의미에 대한 명확성이 필요했던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를 맞췄던, 쉽게 풀었던 학생이라면 향후에 국어 영역에서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어려움 없이 넘어갈 수 있었던 부분이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4번부터 7번까지 문제인데요. 원래 4번부터 이제 7번까지의 다들 예측을 했던 부분은 경제 지문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올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경제 지문이 아닌 경마식 보도 문제, 이것이 바로 헌재랑 어떠한 상관 관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법 영역 문제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존에 이제 문제은행화돼서 문제를 풀어봤던 형태대로 공부를 했다라면 조금 생소한 지문으로 당황스러울 수 있었겠지만 문장 구조라든지 문제 출제 방식은, 문제 해결 방식은 크게 어렵지 않았던 해결 방식입니다. 이 문제 해결 방식 자체가 앞에서는 어떤 상황의 가정과 조건을 내놓고서 뒷부분에서는 그에 따른 판단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문장 구조를 크게 어렵지 않게 지문을 출제했던 지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6월 모평에 나왔었던 이중차분법 지문과 굉장히 좀 유사했던 문제로 판별이 됩니다. 그래서 좀 학생들이 힘들어했을 문제가 바로 이 6번 문제인데요. 이 6번 문제 같은 경우에 대선 토론자, 그러니까 대선 토론은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도 대통령 선거 대선 토론을 했었는데 이 대선 토론자들의 TV 연설 부분에서 이 TV 연설에 출연하는 모든 후보들을 불렀을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일정한 조건을 걸어서 후보자들을 불러서 거기서 TV 대선 토론을 하자라는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모든 후보자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 맞는 후보자들을 부르게 됐을 때 찬성을 하는 의견과 반대를 하는 의견이 있는데 그 찬성을 했던 의견들, 즉 바로 이 다수의 입장과 다수 의견과 또 소수의 의견의 입장 차이입니다. 다수의 의견에서는
그렇게 어떤 조건을 둬서 TV 토론을 하게 됐을 때는 바로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소수의 의견에서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부르지 않게 된다면 그것은 차별적인 침해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라고 봤던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계점이라든지 또는 장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문 속에서 잘 파악을 하게 된다면 문제가 정답이 2번이다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을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에 이 문제 6번 문제 또한 선택지에 애매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그런 애매모호성, 또 단어의 애매모호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지문 속에서 자신들의 그 단락과 단락 사이에 요점을 정리해두는, 요약을 해두는 습관이 길러지게 된다면 아마 크게 어렵지 않았을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8번부터 이제 11번까지 지문을 보게 된다면 데이터 정보 처리 방식인데요. 이 데이터 정보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고 정보가 그냥 열거만 되어 있는 지문 서술 방식입니다. 이 기본적인 어휘력만 갖췄던 학생이라면 8번부터 11번까지의 문제의 지문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서술만 되어 있던 방식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문단에 걸쳐서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오류가 나타나는 원인을 제시를 해줬고요. 네 번째 단락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해야 되는지 제시를 해줬던 단락이 네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았던 문제라서 그냥 보고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번부터 17번까지 영역에 있었던 문제인데요. 이것은 이제 동양 철학에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아마도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했고 가장 시간을 많이 빼앗겼을 법한 지문이 바로 요 12번부터 17번까지에 있는 이 동양 철학에 관련된 지문입니다. 첫 번째 지문과 두 번째 지문에서는 둘 다 공통적으로 노자가 쓴 도덕경이라는 사상에서 무위 자연을 강조했던 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가 지문에서는요, 이 노자가 쓴 노자와 한비자의 견해의 대조, 이 부분을 지문으로 채택을 했고요. 나 지문 같은 경우에는 노자의 내용에 대해서 노자의 기존의 내용이 있었는데 해석자들에 의해서 또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에 의해서 노자가 쓴 글이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글들에 대해서 이번에는 유학자들이, 아까 앞전에 있었던 가지문에서 있었던 한비자는 법과 사상이었고요. 요 유학자들 입장에서 노자의 사상이 유학자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지, 그리고 그것을 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는지, 이 부분에 관련된 지문이 나 지문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굉장히 오답률이 높았던 지문인데요.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었던 무의자연이라든지 또 인간의 유학자들의 인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문 속에서 기존에 알고 있었던 배경 지식보다는 지문 속에서 각각의 철학자들이 어떻게 판별을 했는지, 자신의 생각이 아닌 철학자들의 내용을 지문에서 골라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가장 큰 부분은 바로 이 주제가 노자의 도에 대해서 가지문에서는 한비자가, 법가사상이었던 한비자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본 거고요. 나지문에서는 유학자들이 왕한석이나 오진이나 설해 이런 사람들이 유교에서 바라본 노자 사상, 즉 도가 사상을 살펴보는 지문이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까다로웠을 법한 그 문제가 바로 이 16번 문제였는데요. 이 16번 문제에 왕부지라는, 이 사람 또한 왕부지도 청나라 시대의 유학자였던 왕부지가 기존에 있었던
나 지문에 있었던 유학자와는 다른 청나라 시대 때의 왕부지입니다. 이 왕부지가 주장했던 바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유학 규범을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이 왕부지의 사상이 다른 지문 속에서 어떤 식으로, 가와 나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배경 지식보다는 철저하게 이 지문 속에서 나와 있는 지문의 내용을 추론해서 문제로 풀어내야 하는 그러한 지문 해석 방법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이 많이 문제를 풀다 보면은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이 알고 있었던 부분과 이 지문의 해석에 관련된 추론 능력에 상이한 이 부분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문제를 틀리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문제를 다양하게 풀어봄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들의 상이성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 나갈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 같이 훈련하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진단해 봤고요. 2025학년도 수능 국어에서 독서 영역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를 오늘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5학년도 독서 영역은 항상 연중 상설로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하면서 수업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